와장창 찢어지는 듯한 파여름과 함께 오색 찬란한 청아백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고 그 날카로운 파편들이 신방의 붉은 융단 위로 튀어올랐다. 촛불이 일렁이는 적막한 신방 안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기괴한 괴성이 터져 나오며 고요하던 혼례의 밤을 단번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으하하하, 벌레다.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저리 꺼져라. 이 징그러운 것들아. 머리관은 이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희번덕거리는 사내. 그가 바로 오늘 밤의 신랑이자 이 나라의 셋째 왕자 진왕 이연이었다. 그는 값비싼 비단 화롯의 앞댑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라도 하듯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을 문 채 낄낄거리는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고귀한 황족이라기보다는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는 미치광이 거지보다 못해 보였다. 방 안 가득 진동하는 독한 술 냄새와 사내의 땀 냄새 그리고 깨진 도자기에서 피어오르는 먼지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한 탁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방 한 구석 원앙금 침이 깔린 자리에는 새하얀 소복 같은 속치마 위에 붉은 화롯을 걸친 신부 서연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고운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으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을 뿐 떨리지는 않고 있었다. 서연은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좌의정 서대감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으나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미치광이 왕자에게 팔려오듯 시집을 오게 된 비운의 여인이었다. 눈앞에서 남편이 혀를 내밀고 눈을 까집으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꼴을 목격하면서도 서연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는 대신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부인, 내 부인, 이리 와서 내 등 뒤에 붙은 도깨비 좀 떼어주구려. 낄낄낄. 이현이 갑자기 몸을 날려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소리쳤을 때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릴 뻔했으나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남편의 눈빛에서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것은 초점이 풀린 광인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라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가 풀숲에 몸을 숨기듯 깊고 서늘한 심연을 품은 눈빛이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멍청한 눈으로 돌아오는 찰나의 변모였다. 문풍지 너머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으니 이는 궁궐의 안주인인 중전과 세자 파벌이 심어놓은 나인들과 내관들이 신방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연은 그것을 의식한 듯 더욱더 미친 척 날뛰기 시작했는데 그는 탁자 위에 놓인 합 한 줄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리고는 술병을 통째로 들어 입에 콸콸 쏟아부으며 옷자락을 술로 적셨다. 어마마마가 주신 술이다. 독이 들었나? 뱀이 들었나? 으하하하. 그가 내뱉는 말들은 횡설수설처럼 들렸으나 그 속에 뼈 있는 가시가 박혀있음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방 안에 있는 서연뿐이었다. 이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촛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려 했고 불이 융단에 옮겨 붙으려는 위험천만한 순간에 서연이 재빨리 몸을 날려 촛대를 바로 세우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와 밤이 깊었습니다.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오니 이제 그만 고정하시지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난동을 부리는 광인 앞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은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했다. 이연은 서연의 침착한 대응에 잠시 멈칫하는 듯했으나 이내 더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고정, 누가 나를 가두려 하느냐? 이 방은 감옥이야. 너도 간수지? 내 목을 조르러 온 마녀지. 그는 서연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흔들며 침을 튀겼고 서연의 하얀 손등 위로 그의 더운 침이 떨어지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이현의 마음속은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으니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더 미쳐야 한다. 저 계집은 좌혜정의 딸이다. 나를 감시하러 온 첩자일 것이 분명하다. 털끝만큼이라도 제정신인 것을 들키면 내 목은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 효수될 것이다. 이현은 어머니였던 빈공조 씨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똥오줌을 받아먹는 신효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일부러 혀를 깨물어 입가에 피를 흘리며 더욱더 기괴한 형상으로 웃어젖혔고 문 밖의 그림자들은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리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광란의 구판 같았던 소동이 잦아들고 이현은 탈진한 듯 헐떡이며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촛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서연은 엉망이 된 신방을 둘러보다가 쓰러진 남편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땀과 술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고 감은 눈 위로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어 25 젊은 나이의 왕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서연은 손수건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이연의 손이 번개처럼 솟구쳐 올라 서연의 손목을 낚아챘다. 헉, 서연이 짧은 비명을 삼키기도 전에 이연은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서연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 제압해버렸다. 방금 전까지 초점이 풀려있던 광인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서연을 내려다보는 이연의 눈빛은 시퍼런 칼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묻어있던 침과 피는 여전히 흉물스러웠으나 그 표정만은 냉철한 장수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이연은 문 쪽을 향해 턱짓을 하며 밖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한 뒤 낮게 깔린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좌의정이 시키더냐. 내 광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서연은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도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역시 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어. 그녀는 손목을 옥죄는 이연의 악력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생명력과 살기 어린 눈빛 뒤에 숨겨진 처절한 생존 본능을 읽어냈다. 이 남자는 미친 것이 아니라 미쳐야만 살 수 있는 지옥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놓으십시오, 저하. 밖에서 듣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자 이연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꿈틀했다. 보통의 여인네라면 기절하거나 살려달라 애원했을 상황에서 이 여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 이연은 잡고 있던 손목을 거칠게 내팽개치고는 다시금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짐승의 소리를 흉내내며 문 쪽으로 다가가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밖을 살피는 시객을 했다. 으허허. 다 도망갔구나. 도깨비들이 다 도망갔어. 입으로는 헛소리를 짓거리면서도 그의 손은 옷 속에 감추어둔 단검의 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좌하여 앉은 뒤 나직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제 아버님은 저를 첩자로 보내셨을지 모르나 출가 외인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씨 왕실의 며느리이자 저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가벼웠으나 이현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현은 냉돌아보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사람? 으하하. 내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늑대들이고 하이에나들일 뿐이지. 너도 언젠가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 테지.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서연을 위협하듯 다가왔으나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촛불 심지를 가위로 툭 잘라내어 방안을 어둡게 만들었다.
어둠이 내려앉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저하께서 광인 행세를 하시든 진짜 광인이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현의 눈을 응시했다. 짐승의 탈을 쓰셨다면 끝까지 짐승으로 남으셔야 합니다. 방금처럼 인간의 눈빛을 보이시면 저 문 밖의 늑대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 말은 이연의 심장을 꿰뚫는 정곡이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연기가 어디서 허점을 보였는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이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다. 적군인가, 아군인가, 아니면 그저 영리한 구경꾼인가. 이연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멈추고 어둠 속에서 낮게 침전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재밌구나. 내 방에 들어온 것들 중 제법 오래 숨이 붙어 있을 것 같아. 그는 다시 바닥을 기어 구석에 처박혀 있던 술병을 찾아 들었다. 그리고는 벌컥벌컥 술을 들이켜며 취기로 이성을 마비시키려 애썼다. 오늘 밤은 너무나 길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눈치챈 저 여인을 오늘 밤 당장 죽여 없애야 할지 아니면 곁에 두어야 할지 이연의 머릿속은 깨진 도자기 파편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서연은 술에 취해 다시 닫아떨어진 척하는 이현의 등 뒤를 바라보며 긴장이 풀린 다리를 주무르지도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밖에서 나인들의 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마, 기침하실 시각이 옵니다. 앵무새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이연은 언제 잠들었냐는 듯 벌떡 일어나 이불을 걷어차고 괴성을 지르며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으악, 해가 떴다. 해가 나를 태워 죽이려 한다.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가는 왕자의 뒷모습을 보며 나인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엉망이 된 신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를 집어든 서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 조각에 묻은 핏자국은 이연이 일부러 혀를 깨물었을 때 튀어 흩뿌려진 선혈이었다.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서방님, 저 또한 살아야겠으니까요. 서연은 피 묻은 백자 조각을 품속 깊이 감추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비밀의 증표이자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칠 궁궐의 한복판. 미친 호랑이와 그 호랑이의 굴로 걸어 들어온 여인의 위태로운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의 아침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으나 궁인들의 입방 안은 그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간밤 신방에서 들려온 괴성과 난동 소문은 삽시간에 구중 궁궐의 담장을 넘어 은밀한 귓속말로 퍼져나갔다. 자게, 좌의정 대감네 귀한 딸이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된 기분일게야. 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중궁전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엉망이 된 옷차림의 신발 한 짝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맨발로 질질 끌려오는 이현이 내관들에게 붙들려 오고 있었다. 싫다. 저 할망구는 무섭다. 뱀눈을 하고 있단 말이다. 이현이 기둥을 부여잡고 버티며 소리를 질러대자 수행하던 상궁들은 난처한 기색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으나 그 속에 담긴 위험은 지엄하여 소란을 피우던 이현마저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다가가 품에서 비단신 한 짝을 꺼내어 이현의 흑투성이 발에 직접 신겨주었다. 저와 어마마마께 문안을 여쭙고 나면 맛있는 엿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얌전히 계시지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였으나 이연의 귀에는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라는 경고로 들렸다. 중궁전의 분위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겁고 싸늘했다. 화려한 자개 장식과 비단 병풍으로 치장된 상석에는 현재 내명부를 장악하고 있는 중전 민씨가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세자의 생모이자 이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반대파의 수장이었다. 어머나, 진왕께서 오늘은 기분이 퍽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 중전의 목소리에는 비단에 감싼 칼날 같은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이연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대신 중전이 아끼는 화초 화분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헤헤거렸다. 꽃이다. 꽃에서 똥냄새가 난다. 킁킁. 이연이 흙을 파헤쳐 바닥에 뿌리자 주위의 상궁들이 기겁하며 물러섰다. 중전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그녀는 이내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시선을 서연에게 돌렸다. 부인도 참 딱하구려. 꽃다운 나이에 미치광이 수발이나 들게 생겼으니 내 특별히 의원에게 일러 진왕의 광증에 좋다는 약재를 보내줄 터이니 너무 상심 마시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네 남편은 영원히 미치광이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저주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조아리며 차분하게 답했다. 망극하옵니다, 마마. 지아비의 병세가 깊으나 이는 하늘이 제게 내린 시련이라 여기고 정성을 다해 보필하겠나이다. 서연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고 중전은 재미없다는 듯 손을 휘저어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진정한 시련은 문안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후원의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자의 최측근이자 이현의 이복형인 은성군이 한 무리의 사대부 자제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다가 지나가는 이현 일행을 발견하고는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앞을 가로막았다. 오후, 이게 누구신가? 어제 장가를 드시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진왕 전하, 은성군의 말에 주변의 무리들이 와아 웃음을 터뜨렸다. 이현은 그들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듯 서연의 등 뒤로 숨으며 몸을 떨었다. 저리가, 늑대다, 이빨이 큰 늑대들이야. 은성군은 술잔을 기울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평소 이연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였다. 늑대라니요? 형님을 몰라보시면 섭섭하지요. 듣자 하니 요즘 개 흉내를 그렇게 잘 내신다던데 어디 형님 앞에서 한번 재롱을 부려보시지 않겠느냐. 은성군은 먹다 남은 닭뼈다귀 하나를 진흙바닥에 툭 던졌다. 자, 멍멍 짖으며 이걸 물어오면 내 이 술 한 병을 상으로 주마. 치욕이었다. 왕자의 신분으로 바닥에 떨어진 뼈다귀를 개처럼 물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이연의 주먹이 옷자락 속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숨겨진 단검을 뽑아 저 거만한 놈의 목을 긋고 싶었다. 그러나 이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의 뼈다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참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지난 10년간 똥물 뒤집어 쓴 세월이 물거품이 된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네 발로 기어 흙바닥에 코를 박았다. 멍멍, 으르릉. 이연이 흙투성이가 된 뼈다귀를 입으로 물어뜯는 시geb을 하자 좌중은 배를 잡고 구르며 폭소를 터뜨렸다. 보아라. 왕자가 아니라 똥개였구나. 아주 잘 짖는구나.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연의 고막을 찢고 심장을 난도질했다. 입안 가득 씹히는 모래와 썩은 음식의 역한 맛보다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저들의 눈빛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때였다. 하얀 비단신이 이연의 눈앞에 멈춰섰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흙바닥을 기고 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자신의 비단 치마폭을 찢어 이현의 입가에 묻은 흙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주위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이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맛이 없으십니까, 서방님? 입맛에 맞지 않으시면 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은성군과 사대부들을 서늘하게 올려다보았다. 도련님들께서는 참으로 짓궂으십니다. 아무리 사리분별이 어두우신 분이라 하나 이분은 금상 전하의 친아들이십니다. 용의 핏줄에게 개 흉내를 내게 하셨으니 이는 전하를 능멸하고 왕실의 법도를
흙바닥에 처박은 것과 무엇이 다르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속에 담긴 논리는 서리빨처럼 날카로웠다. 왕자를 개취급한 것은 곧 왕을 개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역에 준하는 죄를 묻고 있는 것이었다. 은성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개 아녀자가, 그것도 망해가는 왕자의 아내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러나 주변에 눈들이 있었기에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은성군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재수 씨께서 농이 지나치시구려.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려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정색을 하시다니. 에잉, 술맛 떨어졌다. 가자. 은성군과 무리는 쫓기듯 자리를 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모래 씹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이현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서연이 흙 묻은 자신의 입술을 닦아줄 때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손끝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방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킨 것이다. 밤이 깊어 다시 침소로 돌아온 이현은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참았던 구역질을 해댔다. 요강을 붙들고 위에까지 토해내는 그의 등은 처량하게 굽어 있었다. 낮에 삼켰던 모래와 수치심이 역류하여 그를 괴롭혔다. 서연은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고 따뜻한 꿀물을 타와 그의 입가에 대주었다. 이현은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왜 그랬느냐? 갈라진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놈들은 미친 개를 건드리면 재미있어 하지만 주인을 무는 개는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네가 나선 탓에 놈들의 감시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현의 말은 힐난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다. 자신은 이미 진흙탕에 빠진 몸이지만 이 고운 여인마저 오물을 뒤집어쓰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일말의 양심이었다. 차라리 같이 비웃지 그랬어. 그래야 네가 안전해. 나를 벌레 보듯 해야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현이 소리를 지르며 꿀물 그릇을 밀쳐내자 바닥에 쏟아진 물이 흥건하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젖은 바닥을 닦아냈다. 저하께서는 연기가 서투르십니다. 서연의 뚱딴지 같은 말에 이현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라? 서연은 다 닦은 걸레를 한쪽으로 치워두고 이현의 앞에 정좌하여 앉았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다. 진짜 미치광이는 수치심을 모릅니다. 아까 후원에서 저하께서는 뼈다귀를 물기 전에 주먹을 쥐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지요. 저들의 조롱을 견디기 힘드셔서요. 이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킨 것 같아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진짜 광희는 그런 순간에조차 웃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너무 슬픕니다. 서연의 말에 이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슬픈 광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던, 아니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던 자신의 고통을 이 여인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품속에서 작은 첩지 하나를 꺼내어 이현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첩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궁궐 내의 자금 흐름과 은성군 측근들의 비리가 적혀 있었다. 친정 아버님 서재에서 몰래 베껴온 것입니다. 아버님은 은성군과 결탁하여 세자 저하를 폐위시키고 은성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계략을 꾸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 바로 정통성을 가진 진왕 전하, 당신이십니다. 이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좌의정이 자신의 정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구체적인 영모의 정황을 눈으로 확인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서연의 태도였다. 너는 아비를 배신하겠다는 것이냐? 이현의 물음에 서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팔려온 물건이 아닙니다. 제 운명은 제가 선택합니다. 아버님은 권력을 위해 딸을 사지로 몰아넣으셨지만 저는 제 지아비를 왕으로 만들어 살 길을 찾으려 합니다. 서연의 눈빛은 야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의 눈빛이 아니라 함께 천하를 도모하고자 하는
책략가의 눈빛이었다. 저와 혼자서는 결코 저 늑대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를 칼로 쓰십시오. 저와의 광기가 방패라면 저는 그 뒤에서 적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겠습니다. 이연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에게 밧줄 하나가 내려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밧줄이 동아줄일지 썩은 집단일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시험해 보기로 했다. 네가 가져온 이 정보가 가짜라면, 나를 안심시켜 놓고 뒤통수를 치려는 수작이라면, 이연이 첩지를 촛불에 태우려 하자 서연은 황급히 막는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저를 베십시오. 어차피 이 방에서 나가는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저하께 의심받는 처지이니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느껴지지 않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이연은 타들어가던 종이 끝을 끄고 재가 된 부분을 손으로 비벼 껐다. 검게 그을린 손가락으로 서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차가웠던 그녀의 볼이 그의 손길에 닿자 미세하게 붉어졌다. 기억해라.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나겠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너일 것이다. 이연의 경고는 협박이 아닌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직시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가 되었다. 살과 살을 맞대는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생과 살을 함께하는 영혼의 동맹을 맺은 것이다. 창밖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으나 신방 안에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견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연의 연기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품은 자가 은성군 말고 또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자객의 칼날이 이미 그들의 목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긁어대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오는 깊은 밤이었다. 이현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코를 골고 있었으나 이불 속에서 움켜쥔 그의 오른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단검 자루를 꽉 쥐고 있었다. 잠들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은성군과의 조우 이후 거란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음을 짐승의 감각으로 알아차린 탓이었다. 천장 위에서 쥐새끼가 기어가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뚝 끊겼다. 지붕 위에 기와가 눌리는 미세한 파열음, 그리고 천장 대들보에 매달아 놓은 마른 쑥 묶음에서 떨어지는 먼지 한 줌. 이연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살기였다. 그것도 아주 노련하고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는 짙은 살기가 정수리 위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놈은 망설임이 없었다. 천장의 합판이 소리 없이 뜯겨 나가고 검은 그림자가 밧줄을 타고 독사처럼 방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이현은 본능적으로 놈의 칼끝이 자신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음을 감지했다. 지금이다. 이현이 눈을 뜨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려는 찰나.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서연이 잠꼬대인 척 팔을 휘저어 이현의 가슴을 툭 쳤다. 그 바람에 이현의 몸이 반박자 늦게 옆으로 굴렀고 놈의 시퍼런 칼날이 이현의 베개를 소리 없이 두 동강 냈다. 서걱 오리털이 허공에 흩날리며 놈의 시야를 가렸다. 자객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다시 검을 고쳐 쥐고 이연의 심장을 향해 찌르기를 들어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연은 고민했다. 여기서 무공을 드러내 놈의 목을 칠 것인가? 아니면 미친 척하다가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무공을 쓰는 순간 놈이 죽더라도 놈을 보낸 배우는 진왕이 무예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영모의 누명을 씌울 완벽한 명분이 될 터였다. 찰나의 망설임이 이현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다. 칼끝이
이연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이 튀었다.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온과 동시에 방 안의 정적을 깨는 굉음이 들려왔다. 대차악 불이야. 도깨비 불이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옆에 놓여있던 무거운 청동 화로를 발로 차 엎어버렸다. 와르르 쏟아진 벌건 숫덩이들이 자객의 발등 위로 떨어졌고 방 안 가득 매캐한 재와 연기가 피어올랐다. 동시에 서연은 촛대마저 넘어뜨려 방 안을 완벽한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렸다. 자객이 뜨거운 열기에 흠칫하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시야가 차단된 어둠 속에서 이연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이제는 들킬 염려가 없었다. 이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도자기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자객이 당황하여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다. 붕, 붕. 이현은 소리만으로 놈의 위치를 파악했다. 뱀처럼 낮게 몸을 낮춘 이현이 순식간에 자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현의 손에 들린 도자기 조각이 자객의 경동맥을 정확히 찔렀다. 자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목을 부여잡으며 꼬꾸라졌다. 뜨거운 선혈이 이현의 얼굴 위로 분수처럼 쏟아졌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연기와 피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든 아수라장이었다. 문 밖에서 나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비명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사람들이 들이닥치려 했다. 이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자객의 시체는 그의 발치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대로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때 서연이 튀어나가 문고리를 안에서 걸어 잠그고 소리쳤다. 오지 마라. 저하께서 발작을 일으키셨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신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떨렸으나 그 내용은 문 밖의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마마, 불냄새가. 나인이 주저하자 서연은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질렀다. 내가 알아서 한다. 썩 물러가라. 저하께서 칼을 들고 계신다. 너희들 목이 달아나고 싶으냐. 미치광이 왕자가 칼부림을 한다는 말에 밖의 인기척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은 감히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책임지기 싫은 비겁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 밖이 잠잠해지자 서연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하얀 소복에도 검붉은 핏방울이 튀어 있었다. 이연은 어둠 속에서 자객의 복면을 벗겨 얼굴을 확인했다. 낯선 얼굴이었다. 특징이라고는 없는 평범한 사내, 훈련받은 살수임이 분명했다. 누구냐? 이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다시 켰다. 불빛 아래 드러난 이현의 몰골은 처참했다.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 같았다. 서연은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이현의 어깨 지혈을 하며 입을 열었다. 은성군이 보낸 자일 겁니다. 아니면 중전맘하시겠지요. 저와의 광증을 시험해 보려다 여차하면 죽여도 좋다는 밀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현은 자객의 품을 뒤져보았으나 아무런 증표도 나오지 않았다. 역시 꼬리를 밟히지 않으려 철저히 준비한 짓이었다. 시체는 어찌할 셈입니까? 서연의 물음에 이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미쳐 날뛰다가 놈을 물어 뜯어 죽였다고 해야지. 광인이 힘 조절을 못해 우연히 급소를 건드렸다고. 이현은 자객의 시체에 다가가 놈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자신의 이빨 자국을 놈의 팔뚝과 얼굴에 남기기 시작했다. 역겨운 짓이었으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귀한 왕자가 시체의 살점을 물어뜯으며 연극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가가 이현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만하십시오. 저하. 서연의 온기가 등에 닿자 미친 듯이 시체를 훼손하던 이현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보았느냐? 이것이 네가 선택한 지아비의 꼴이다. 짐승보다 못한 삶이지.
자주 섞인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던 저하의 검술을요.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신 그 마음을요. 서연은 이연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이 심장이 뛰는 한 저하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허나 저하, 언제까지 숨어만 계실 것입니까? 오늘 밤은 넘겼으나 내일은 독이 든 수라상이 올라올 것이고 모레는 사냥터에서 화살이 날아들 것입니다. 방패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에게는 병사가 없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외척들의 눈치만 보고 금군 근위대조차 중전의 소나귀에 있다. 내가 무엇으로 반격을 한단 말이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다지 깊숙한 곳에서 작은 함을 꺼내왔다. 그 안에는 옥으로 만든 패물과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다. 제 외가인 해주 최씨 가문은 대대로 무반을 배출한 집안입니다. 비록 지금은 권세에 밀려 낙향해 있으나 그들이 거느린 사병들과 옛 부하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제가 혼례 때 가져온 이 패물들은 그들을 움직일 군자금입니다. 서연은 문서를 이현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은밀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망과 비밀 거점들이 적힌 지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전과 은성군 사이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실은 세자 책봉 문제로 미세한 균열이 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친아들인 대군을, 은성군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이 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규방에 갇혀 지내던 여인의 식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세 판단이 정확했다. 그녀는 단순히 내조하는 아내가 아니라 난세의 책략가였다. 이연은 서연이 내민 지도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야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웅크리고 있던 용이 비로소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의심을 역이용하자 이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들은 내가 진짜 미친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지.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거울 전체가 뒤집어질 만큼 미쳐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심장에 비수를 꽂는다. 다가오는 중양절. 9월 9일 연회를 노리셔야 합니다. 서연이 덧붙였다. 그날은 전하께서 직접 참석하시고 모든 종친과 대신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은성군은 그날 저하의 광증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폐서인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저하께서 가면을 벗고 용상을 향해 걸어가실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고 성공하면 새로운 왕조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 이연의 물음에 서연은 피 묻은 옷자락을 움켜쥐며 미소 지었다. 호랑이 등에 탔는데 내릴 수는 없지요. 달리다가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끝까지 달려 세상을 호령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자객의 시체를 멍석에 말아 벽장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피를 닦아내며 날이 밝으면 치를 연극을 맞추었다. 내일 아침 나는 밤새 도깨비와 싸워 이겼다며 이 시체를 마당에 끌고 나가 자랑할 것이다. 사람들은 미치광이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악하겠지만 동시에 나를 두려워하여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겠지. 이연의 계획은 치밀했다. 광기를 공포의 수단으로 삼아 적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이연의 찢어진 옷을 기워주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결의도 한 땀 한 땀 단단하게 꿰매어지고 있었다. 새벽 닭이 울기 직전 이연은 서연의 무릎을 베고 잠시 눈을 붙였다. 피비린내 나는 방 안이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 아니 자신의 반쪽이 곁에 있었다. 이현이 잠든 사이 서연은 붓을 들어 친정아버지 좌혜정에게 보낼 서신을 작성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진왕의 광증이 날로 심해져 통제불능입니다. 어제는 헛것을 보고 칼을 휘둘러 내관을 다치게 했습니다. 속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방심을 유도하는 거짓 보고였다. 붓을 내려놓은 서연은 창호지 너머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가 마치 피로 물들 거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폭풍의 눈 속에 들어선 두 사람. 이제 되돌아갈 길은 끊어졌다. 오직 정면 돌파만이 살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궐은 발칵 뒤집혔다. 진왕 이연이 피투성이가 된 정체불명의 시체를 질질 끌고 대전 앞마당까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보아라, 내가 악귀를 잡았다. 이놈이 내 꿈속에 들어와 내 목을 조르려 했다. 으아하하. 이연이 시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춤을 추자 조정대신들은 기겁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중전과 은성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갯새, 이제 사람까지 죽이는구나. 저놈을 폐위시킬 명분이 차고 넘친다. 중양절 연회 때 끝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이 파남정에 이연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차가운 이성을,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연의 입가에 맺힌 서늘한 비웃음을 사냥꾼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냥감은 이미 사냥꾼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 역적이연을 포박하라. 당장 저 미치광이의 목을 쳐서 종묘사직의 위엄을 바로 세워라. 늙고 병든 왕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서리빨 같은 어명이 떨어지자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연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처형장으로 돌변했다. 수십 명의 금군들이 창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연회장 한복판에 꿇어앉은 이현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실성한 듯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 위에 놓인 저주 인형과 피 묻은 부적이 증거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의외의 인형이다. 예쁜 인형이야. 내 거야? 이연이 침을 흘리며 인형을 집으려 손을 뻗자 좌의정 서대감이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그의 손을 걷어찼다. 내 이놈, 감히 주상전하의 옥체를 헤아려 방자하게 저주를 퍼붓고도 모자라. 이제 와서 광인 흉내로 죄를 면하려 하느냐. 좌의정의 호통 소리가 찌렁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옆에 선 은성군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비릿한 눈빛으로 이복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국화향기 그윽해야 할 중양절 연회는 피비린내. 나는 영모의 재판장이 되어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단상 아래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던 서연의 손은 치맛자락을 움켜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남편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그 덫을 놓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중전 민씨는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으니 그녀에게 이현의 죽음은 알터니가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사였다. 전하, 보시옵소서. 진왕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잃고 악귀가 들렸습니다. 저런 흉물을 살려두었다가는 훗날 더 큰 화를 부를 것이 자명하오니 부디 결단을 내리소서. 은성군이 왕 앞으로 나아가 읍소하며 산기를 박았다. 왕은 혼탁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총명했던 셋째 아들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는지 연민보다는 공포와 혐오가 앞선 늙은 군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끌어내라. 도승지의 재촉에 금군들이 이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이연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아, 놔라. 도깨비가 나를 잡아먹는다. 서연아, 부인, 나 좀 살려줘. 그 절규가 연회장의 천장을 때리는 순간
서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멈추시오. 그녀의 외침은 가녀렸으나 그 속에 담긴 기백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아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왕이 있는 단상 아래로 걸어 나갔다. 아니, 저것이 미치더니 지압이 따라 같이 미쳤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좌의정이 딸을 향해 호통을 쳤으나 서연은 아버지를 본체만 체하고 왕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전하, 지아비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조정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옵니다. 저 인형과 부적은 진왕 저하의 것이 아니오라. 누군가 저하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조작이옵니다.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은성군은 코웃음을 쳤다. 증자가 명백한데 감히 누구를 변호하려 드느냐. 내년도 역적과 한패로 몰려 죽고 싶은 게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성군을 쏘아보았다. 증자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 또한 진짜 증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품속에서 붉은색 비단 주머니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지난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친정인 좌의정댁 서재에 잠입해 빼돌린 비밀 장부의 필사본과 며칠 전 침소에 침입했던 자객이 지니고 있던 은성군의 인장이 찍힌 밀서였다. 이 장부에는 은성군 대감과 제 아버님 좌의정이 결탁하여 국고를 횡령하고 사병을 양성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밀서는 진왕 저하를 암살하라고 사주한 지령이 담긴 문서이옵니다. 서연의 폭로에 좌의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은성군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전현이 아비까지 팔아먹는 천하의 패륜녀로다. 저것은 다 조작이다. 당장 전현의 입을 찢어라. 은성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금군들에게 손짓했다. 금군들이 주저하며 서연에게 다가서려는 찰나 바닥에 엎드려 낄낄거리고 있던 이현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누구 허락 없이 내 사람에게 손을 대느냐.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증발해버린 듯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현에게 꽂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인의 멍청한 표정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풀려있던 동공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왕조차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진왕? 내 놈이 제정신이었더냐? 은성군이 뒷걸음질 치며 경악했다. 이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은성군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형님, 그동안 제 재롱을 보시느라 즐거우셨습니까? 개의 흉내도 미치광이 춤도 다 형님이 원하시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현의 변모의 중전은 부채를 떨어뜨렸고 왕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현은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보호했다. 소자, 지난 10년간 미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였고 또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썩어빠진 조정의 고름이 터질 때를 말입니다. 이현은 왕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아바마마, 제 처가 내놓은 증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들은 아바마마의 눈과 귀를 가리고 뒤로는 매관매직과 수탈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멀쩡한 아들을 미치광이 역적으로 몰아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현의 목소리는 절절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왕의 표정이 흔들리자 위기감을 느낀 좌의정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전하, 속지 마시옵소서. 저놈은 지금 요설로 조정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두 남녀를 베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봐라 무엇하느냐. 쳐라. 당장 쳐라. 좌의정의 사주를 받은 일부 금군들이 칼을 뽑아들고 이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연 회장은
비명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현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치며 달려드는 병사의 칼을 맨손으로 낚아채듯 피하고는 순식간에 제압하여 검을 빼앗아 들었다. 챙,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이현의 검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달빛 없는 밤마다 홀로 연마해온 그의 검술은 무자비하고 신속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광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적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냉혹한 무사만이 그곳에 있었다. 오라, 덤빌 테면 다 덤벼라. 오늘 내 검에 묻을 피는 간신들의 더러운 피뿐이다. 이연이 포효하며 병사들을 베어 넘기자 은성군과 좌혜정은 공포에 질려 호위무사들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연 혼자서 수십 명의 금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이현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서연이 품속에서 신호탄을 꺼내 창밖으로 던졌다. 피우웅.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붉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지금이다. 문을 열어라. 서연의 외침과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열렸다. 와, 함성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최씨 가문의 사병들과 이연을 따르던 옛 충신들이 이끄는 별동대였다. 진왕 전하를 호위하라. 역적들을 소탕하라. 갑작스러운 지원군의 등장에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당황한 금군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별동대의 칼날에 무릎을 꿇었다. 연회장은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넘어지는 상자들과 깨지는 그릇 소리로 가득 찼다. 이것은 연회가 아니라 전쟁터였다. 이현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는 은성군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십니까, 형님?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성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검을 겨누었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다. 이연아, 살려다오. 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우리는 형제 아니냐.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형의 모습에 이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형제라, 형님께서 제 밥그릇에 독을 탔을 때, 저를 개처럼 기어 다니게 했을 때, 그때 형제애는 죽었습니다. 이현의 검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은성군의 검이 허공으로 튕겨나가고 이현의 칼끝이 은성군의 모굴대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털썩 은성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렸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도망치려던 좌혜정이 서연의 앞을 막아선 병사들에게 붙잡혀 무릎이 꿇렸다. 딸과 아비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내년이 기어이 아비를 죽이는구나. 좌혜정이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버님이 죽이신 것은 저와의 천륜입니다. 저는 다만 지아비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아버님이 버리신 을을 주었을 뿐입니다. 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모든 소란이 진압되고 연회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이현은 피 묻은 검을 바닥에 꽂고 옥좌에 앉아 공포에 떨고 있는 왕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아바마마, 놀라게 해드려 송구하옵니다. 허나 이것이 소자가 아바마마와 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부디 눈을 뜨시고 저 간신들의 죄를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은 떨리는 손을 뻗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을 만졌다. 그 손길에는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이현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토해냈다. 그는 뒤를 돌아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난장판이 된 연회장 한 구석에 꼿꼿이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소복 차림이었지만 이연의 눈에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이연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서로를 통해 느껴지는 온기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끝났소, 부인. 아니, 이제 시작이요. 이현의 말에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은 오늘 흘린 피를 상징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내일 떠오를 태양을 예비하는 서곡이기도 했다. 가면을 벗어던진 용과 그 용을 깨운 여인은 폐허가 된 연회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으나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이제 막 열린 참이었다. 피비린내 나던 중양절의 별난이 진압되고 궁궐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핏자국이 낭자했던 연회장의 바닥은 궁녀들의 손에 의해 수십 번 닦이고 씻겨나갔으나 그 돌틈 사이사이에 배어든 비릿한 철 냄새는 쉬이 가시지 않아 지나는 이들의 코끝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영모의 주동자였던 은성군과 좌혜정은 의금부 지하 감옥에 하옥되어 국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 또한 줄줄이 굴비 엮이듯 잡혀가니 조정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살벌한 숙청의 칼바람 속에서도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니 이는 미치 광이인 줄 알았던 진왕이연이 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저작거리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현의 무용담을 떠들기에 바빴다. 글쎄 진왕 전하께서 호랑이처럼 포효하시며 칼을 휘두르니 역적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다지 뭔가.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여장부라더군. 아비를 고변하고 지아비를 살렸다니 그 기계는 사내대장부 뺨칠만해. 영웅의 탄생을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질수록 궁궐 깊은 곳 편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늙은 왕은 병석에 누워 회안에 잠긴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이연이 단정한 관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현아, 왕의 목소리는 마른 장작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다. 이제 조정의 간신배들은 모두 쓸려 나갔다. 세자 자리는 비었고 내 기력은 다하였다. 네가 보위에 올라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왕의 말은 간청에 가까웠다. 총명함을 감추고 10년을 인내한 아들이야말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할 적임자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아바마마, 소자는 용상에 앉을 그릇이 못 되옵니다. 지난 10년간 가면을 쓰고 살아오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추악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형님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아비가 딸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 지옥 같은 싸움터에 소자는 다시 발을 들이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승리자였으나 상처 입은 승리자였다. 왕은 긴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어찌할 셈이냐. 내 공을 치하하지 않고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왕과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광인의 그것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권력자의 야망으로 번들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할 뿐이었다. 소자에게 조용한 별궁 하나만 내어주십시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새소리와 물소리만 들리는 곳이면 족합니다. 그곳에서 부인과 함께 남은 생을 평범한 지아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왕이 아닌 인간 이연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왕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강권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왕좌라는 가시방석에 앉히기에는 아들이 겪은 세월이 너무나 가혹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라.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 너를 놓아주마.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현은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비로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의금부의 차가운 감옥 안
서연은 옥에 갇힌 아버지 좌혜정을 마주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관복은 벗겨지고 죄인의 수의를 입은 좌혜정은 하루아침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한 몰골이었다. 그는 철창 너머의 딸을 보며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다. 네가 기어이 나를 보러 왔구나. 아비의 목이 떨어지는 꼴을 구경하러 왔느냐. 독서를 퍼붓는 아버지 앞에서 서연은 미리 준비해온 술상을 조용히 차렸다. 그녀의 손길은 떨리지 않았으나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다.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술 한 잔 올리러 왔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권력도 탐욕도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서연이 따르는 술잔에 맑은 청주가 채워졌다. 좌희정은 그 술잔을 발로 차 엎어버리려 했으나 끝내 그러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잔을 집어들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욕심이 과했고 딸은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임을. 독하구나. 내 딸이지만 참으로 독해. 좌혜정은 쓴웃음을 지으며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네가 진앙을 선택한 것이 부디 옳은 선택이었기를 바란다. 권력 없는 왕족의 삶이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것이니 그것은 저주 섞인 악담이었으나 동시에 딸을 걱정하는 아비의 마지막 본심이기도 했다. 서연은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력의 그늘보다 벼뜨는 양지의 소박한 삶을 택했습니다. 서연이 감옥을 나서자 등 뒤에서 좌혜정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걸음을 재촉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젖은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것으로 과거와의 질긴 인연은 끊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현 한 사람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삭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도성에서 50리 떨어진 깊은 산속,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별궁, 한 벽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이곳은 화려한 단청도 수많은 궁녀도 없는 소박한 기와집이었으나 그 안에는 궁궐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현은 텃밭에서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흙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은 왕자라기보다는 영락없는 시골 농사꾼의 모습이었다. 서방님, 새참 드시고 하세요. 마루 끝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목소리에 이현이 허리를 펴고 돌아보았다. 서연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소반에 시원한 보리차와 찐 감자를 담아 들고 오고 있었다. 비단옷 대신 무명 치마를 입은 그녀였지만 홍조 띤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다. 이현은 흙 묻은 손을 대강 털고 마루에 걸터 앉아 서연이 건네주는 차를 벌컥벌컥 마셨다. 캬, 꿀맛이요. 궁중에서 먹던 타락죽보다 이 보리차 한 잔이 100배는 더 달구려. 이연의 너스레에 서연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웃음조차 가면 뒤에 숨겨야 했다. 이연은 미친 척 웃어야 했고 서연은 감정을 숨긴 채 무표정으로 일관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의 얼굴에 핀 웃음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었다. 이연은 감자 껍질을 벗겨 서연의 입에 넣어주며 물었다. 부인, 후회하지 않소? 내 아내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도성 한복판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이런 산골짜기에서 호미질이나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오. 서연은 감자를 오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현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했다. 천만에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입니다. 매일 밤 자객이 들까 두려워 잠 설치지 않아도 되고 밥상에 독이 들었을까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연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제 눈앞에 있는 당신이 미치광이 왕자도
복수에 불타는 무사도 아닌 그저 제 사랑하는 서방님이라는 사실이 저를 꿈만 같게 합니다. 서연의 고백에 이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품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다. 고맙소, 연아. 나를 괴물에서 사람으로 되돌려준 것은 바로 그대여. 내 평생 그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대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요.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별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그 어둠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샘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저 별 좀 보시오. 꼭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밤 내 심방을 비추던 촛불 같지 않소? 이연이 손가락으로 북두칠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날 밤은 촛불이 아니라 지옥불 같았지요. 저하께서 옷을 찢고 침을 흘리며 달려드실 때는 정말이지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농담처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때 그대가 내 눈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 나는 진짜로 미쳐서 죽어갔겠지. 이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는 문득문득 지난날의 악몽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잡아주는 것은 곁에 있는 서연의 온기였다. 서연은 이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세상 사람들은 저하를 광인이라 불렀지만 저는 압니다. 그 광기야말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저하께서 두르신 가장 단단한 갑옷이었다는 것을요. 짐승의 탈을 쓰면서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그 처절한 생명력이 저를 움직였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현은 서연의 손을 깍지 껴 잡았다. 거칠어진 이현의 손과 아직은 고운 서연의 손이 빈틈없이 맞물렸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소. 우리가 겪은 그 모진 비바람이 이제 우리 앞날을 단단하게 받쳐줄 것이요. 이제는 가면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소. 오직 그대와 나, 우리 둘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산바람이 대숲을 스치며 사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는 듯한 청량한 소리였다. 이현은 품에서 작은 나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선율에는 평온함과 자유가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승리란 적을 죽이고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임을. 도성 사람들은 여전히 사라진 미치광이 왕자에 대해 수군거릴지 모르나 이곳 한벽당의 두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그저 지나간 옛 이야기에 불과했다. 내일은 냇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봅시다. 내가 예전에는 한솜씨 했었소. 피리 연주를 마친 이연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머, 저번에 잡으신 피라미 한 마리 말씀이십니까? 그거라면 고양이 간식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서연이 핀잔을 주자 이연이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허허,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내일은 기필코 월척을 낚아 매운탕을 끓여줄 테니 두고 보시오.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별궁의 촛불이 꺼지고 깊은 산속의 고요함만이 그들을 감쌌다. 짐승의 탈을 벗고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 남자와 그 남자의 상처를 보듬어 꽃을 피워낸 여인. 그들의 이야기는 왕조실록의 한 귀퉁이에도 기록되지 않을 테지만 그들이 찾은 행복은 역사책의 어떤 승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긴긴 밤을 지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맞이할 아침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평화로울 것이었다. 도성 한양에서 천리박,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에는 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집이 한 채 있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불을 지르고 가을이면 단풍이 피를 토하듯
붉게 물드는 이곳은 짐승들조차 쉬어가는 험한 지세였다. 그러나 조정의 젊은 감찰어사 김정호에게 이 아름다운 풍광은 그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은신처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조정의 은밀한 명을 받고 며칠째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진왕 이연이 산속에서 사병을 기르고 영물을 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가서 그 진위를 파악하라. 어명은 서리빨 같았고 출세에 목마른 김정호의 눈은 매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허리춤에 찬 검을 고쳐 매며 풀숲을 헤치고 나갔다. 소문 속의 진왕은 미치광이 행세로 정적들을 도륙낸 무시무시한 인물이 아니던가. 김정호는 숲속에서 튀어나올지도 모를 복병을 경계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마침내 시야가 트이며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벽당 낡은 현판에 적힌 글씨는 세월에 씻겨 희미했으나 그 필체만큼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다. 김정호는 숨을 죽이고 담장 너머를 훔쳐보았다. 수십 명의 사병이 훈련을 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던 마당에는 웬 촌부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장작을 패고 있을 뿐이었다. 이압, 기압 소리와 함께 도끼가 내려 꽂히자 굵은 통나무가 시원하게 두 쪽으로 갈라졌다. 땀에 젖은 삼배 적삼을 입고 머리는 대충 상투를 틀어 올린 사내. 그가 고개를 들어 땀을 닦을 때 드러난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다. 김정호는 의아함에 미간을 찌푸렸다. 저자가 과연 피비린내 나는 정변의 주인공, 진왕 이연이란 말인가? 김정호가 인기척을 내며 대문을 들어서자 장작을 패던 사내가 도끼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경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기다리던 손님을 맞는 듯한 편안한 표정이었다. 길을 잃으셨소? 이 깊은 산중까지 관원나리께서 어인 왕님이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위압적이지 않았다. 김정우는 짐짓 위엄을 갖추며 마패를 꺼내 보였다. 나는 사원부 감찰어사 김정호라 하오. 진왕 전하를 뵙고자 왔소. 그 말에 사내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진왕이라. 그 이름은 도성문을 나설 때 이미 버리고 왔소만. 내 이름은 그저 이현이오. 보시다시피 왕의 위엄 따위는 장작 패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이다. 이현은 흙 묻은 손을 탁탁 털고는 마루로 올라가라 손짓했다. 김정우는 당황스러웠다. 영모의 혐의를 받는 자가 감찰어사 앞에서 이토록 태연할 수 있다니. 혹시 집안 곳곳에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부엌 쪽에서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여인이 걸어 나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당에 대신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그 기품은 궁궐의 어떤 왕비보다도 고고했다. 손님이 오셨습니까? 마침 점심상이 다 되었으니 함께 드시지요. 서연은 낯선 사내의 방문에도 놀란 기색 없이 소반을 들고 마루로 올라왔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보리밥과 산에서 캔나물 무침, 그리고 맑은 된장국이 전부였다. 김정우는 엉겁결에 상 앞에 앉았으나 숟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살폈다. 두 분께서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꽤나 무심하신 듯합니다. 도성에서는 전하께서 다시 칼을 갈고 계신다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김정우가 넌지시 떠보자 서연이 밥을 푸다 말고 빙그레 웃었다. 칼이라. 서방님, 칼을 갈고 계셨습니까? 이현은 입안 가득 밥을 우물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갈았지. 어제 무뎌진 낫을 가느라 숫돌을 좀 썼소. 잡초놈들이 어찌나 질긴지 날이 서지 않으면 베어지지가 않더군. 이현의 택 치는 대답에 김정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을 놀리는 것이 분명했다. 저는 농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왕실의 종친이 이곳에서 사병을 모으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습니다. 김정호가 으름장을 놓자 이현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침묵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찰나. 이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시구려. 감추는 것이 없으니 거리낄 것도 없소. 다만 부디 조심해 주시오. 안방에서 자고 있는 녀석이 깰까 두렵소. 김정호는 즉시 일어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벽장을 열고 구들장 밑을 두드려보며 숨겨진 무기고나 비밀 문서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말린 곶감 꼬치와 묵은 나물, 그리고 낡은 서책 몇 권뿐이었다. 사병들이 머물 만한 막사는커녕 마당에는 똥개 한 마리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실망감과 초조함이 김정호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무능하다는 질책을 면치 못할 터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뜰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다. 자물쇠가 채워진 유일한 곳이었다. 저기다. 저기에 분명 영모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김정호는 이연을 불러 자물쇠를 열라고 명했다. 이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열쇠를 꺼내 주었다. 삐거덕. 낡은 문이 열리고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빛이 들어갔다. 김정호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긴 물건이 들어 있었다. 검이었다. 그것도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날카로운 명검. 김정호는 검을 집어들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이것을 보라. 농사꾼이 왜 이런 보검을 숨겨두었는가. 이것이야말로 훗날 거병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는 이연의 면전에 검을 들이대며 칼집에서 검을 뽑으려 했다. 챙강. 그러나 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정호가 낑낑대며 힘을 주었지만 칼날은 칼집에 완전히 눌러붙어 요지부동이었다. 너무 힘쓰지 마시오. 녹이 슬어 붙어버린 지 오래요. 뒤에서 다가온 이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김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칼집 입구에는 붉은 녹이 시뻘겋게 쓸어 있었고 화려했던 장식은 빛을 잃고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살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잊혀진 유물에 불과했다. 이현은 김정호의 손에서 검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 검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어. 내 형제들의 피, 내 친구들의 피, 그리고 나를 죽이려던 자들의 피까지. 10년 전 이곳에 처음 들어오던 날 나는 이 검을 봉인했소.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시는 쇠붙이로 사람을 베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이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것은 회한이기도 했고 다짐이기도 했다. 김정호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영모는 없었다. 그가 쫓던 것은 실체 없는 소문과 자신의 헛된 공명심뿐이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때 안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으앙, 어머니, 무서운 아저씨가 왔어요. 곧이어 서연이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안고 뒤뜰로 나왔다. 아이는 이현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에 서연의 총명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사나, 괜찮다. 아버지의 옛벗이 찾아오신 게야. 서연이 아이를 달래며 다가왔다. 이현은 검을 다시 상자에 넣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하하, 우리 산이가 낮잠을 자다 악몽을 꾸었나 보구나. 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정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순수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김정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를 무렵 김정호는 하산을 준비했다. 그의 보찜은 올 때보다 가벼웠으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이현과 서연은 대문 밖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다. 날이 빈손으로 보내드려 송구합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시지요. 서연이 헝겊에 싼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다. 김정호가 열어보니 잘 말린 약초와 산나물이었다.
뇌물은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도성 생활에 지친 나리의 몸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서연의 따뜻한 배려에 김정호는 코끝이 찡해졌다. 그는 보따리를 받아들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소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전하, 아니, 나리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란을 피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현은 김정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개를 드시오. 그대는 그대의 직분을 다했을 뿐이요. 조정에 돌아가거든 있는 그대로 고해 주시오. 이곳에는 야망에 미친 역적은 없고 그저 흙 파먹고 사는 촌부와 그의 처자식만이 살고 있다고.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두 분의 평온을 지켜드리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김정호가 산길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한벽당의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보다 더 높고 고귀한 삶의 증거였다. 김정호가 떠난 후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다시 고요해졌다. 산이는 제 어미의 품에서 다시 잠들었고 이연과 서연은 캔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달빛이 술잔에 내려앉아 찰랑거렸다. 부인, 아까 감찰어사가 들이닥쳤을 때 무섭지 않았소? 이연의 물음에 서연이 피식 웃었다.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고작 풋내기 어사 하나에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저는 서방님의 그 녹슨 검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혹여나 서방님께서 욱하는 마음에 다시 그 검을 뽑으실까봐 제가 매일 밤 소금물을 그 검에 뿌려두었답니다. 아주 꽝꽝 눌러붙으라고요. 이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요? 아니, 내 명검을. 그래서 그리 녹이 슬었던 거요? 이연이 기가 막히다는 듯 쳐다보자 서연은 얄미운 표정으로 혀를 내밀었다. 그 검이 뽑히는 날은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날이니까요. 저는 그 검이 영원히 칼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이 슬어 사가 없어질 때까지요. 이연은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이 여인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광기를 잠재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검마저 녹슬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그것이 싫지 않았다. 아니, 사무치게 고마웠다. 자신을 살인귀가 아닌 한 아이의 아비이자 한 여인의 지아비로 살게 해주는 그 지혜와 사랑이. 그대 말이 맞소. 그 검은 이제 무쇠 덩어리에 불과하오. 내게 진짜 무기는 바로 이것이지. 이연은 마당 구석에 놓인 호미를 가리켰다. 내일은 저 호미로 콩밭을 매야겠소. 산이가 콩국수를 좋아하니 올가을에는 콩을 아주 많이 거두어야 할 테니 말이오. 서연은 이연의 술잔을 채워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맷돌을 닦아놓겠습니다. 서방님은 콩을 심으시고 저는 콩을 갈고 산이는 그 콩물을 마시며 무럭무럭 자라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아니었다. 내일 뜰 태양과 내년의 필꽃과 먼 훗날 장성할 아이의 미래를 꿈꾸는 넉넉한 희망이었다. 산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투명한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도성에서는 여전히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모함하며 밤을 지새우겠지만 이곳 한벽당의 시간은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미치광이 왕자 이연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흙과 바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농부 이현이 다시 태어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지혜로운 아내 서연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닮은 아이가 함께할 것이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터였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져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마치 비바람을 견뎌내고 뿌리 깊게 박힌 거목처럼.